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국과의 독립전쟁 발발 직전부터 시작해서 그 헌법을 제정하고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건국의 아버지로 대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1774년의 제1차 대륙회의 결의안에 서명한 사람들부터 카운트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 미국 건국과 독립의 대강의 흐름은 이 흑판의 흐름도를 보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륙회의 결의안 서명에 이어서 건국의 아버지들을 두 번째로 양산한 것은 독립선언서에 대한 서명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 작성은 제3차 대륙회의 때 그 기초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과 존 아담스 등 5명이 뽑혔습니다. 대표 집필은 토머스 잽슨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55명이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공표됐습니다.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축하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1776년 7월 4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건국의 아버지들이 많이 탄생한 것은 그 독립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전쟁 중에 식민지 미국 운영의 대원칙을 결정한 소위 연합규약에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규약에서 미국의 이름을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메리카 합중국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규약의 핵심은 연방에 외교권과 군사권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48명이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마침내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새 헌법을 만드는 회의, 즉 재헌회의에 참여해서 새 헌법을 만들고 그것에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1783년에 마침내 영국을 물리치고 독립했습니다. 그 해에 열린 파리 조약을 통해서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1783년에 파리 조약. 그런데 미국은 독립만 했을 따름이지 나라를 세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마다 법도 달랐고 화폐도 달랐습니다. 1777년에 연합규약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막상 독립을 하고 보니까 허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입법부격인 대륙회의는 있었습니다만 나라 살림을 직접 꾸려갈 행정부나 그 문제의 잘잘못을 가릴 사법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항도 없었습니다. 연합규약에는. 하여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법과 제도를 다시 만들고 그것을 실행할 기구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13개주 대표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 연합규약의 전면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1787년 5월부터 4개월에 걸쳐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1787년 9월 17일 드디어 이제 식민지 미국이 아닌 독립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의 새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재헌회의에서 만들어진 헌법의 내용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때의 회의 방식이 미국의 100년 대계를 위한 진정한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은 콘클라베처럼 완전한 비밀회의를 했습니다. 콘클라베는 그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을 선출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하여간 재헌회의에서는 누가 어떤 의견을 내든지 토론 내용과 투표 결과를 완전하게 비밀에 붙였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유였습니다. 정해진 마감 시간도 없었습니다. 회의록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밀이 보장된 회의, 끝장을 낼 수 있는 자유토론은 그 사람들의 활발한 토론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깥으로 새어나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후폭풍이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없었고 비밀이 보장되니까 또 토론의 승리를 위해서 지나치게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회의 진행을 완전하게 비밀로 한 것, 그것의 효과는 아주 뛰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 재헌회의의 방법 중에 아주 중요했던 것은 한 번 결의한 것은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 그게 일사부재의라고 하죠. 그게 회의의 일반적인 원칙인데 그것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결정이 났어도 뭔가 미심쩍거나 그 미진한 마음이 들면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했고, 그 이의가 제기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의견도 굉장히 존중을 했고, 그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토의의 토의, 논의의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참석자 모두가 이젠 그만하자 할 때까지 논의를 계속했고, 그 후에야 표결하고 법조문을 만들었습니다. 하여간 그때 헌법을 만들 때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부분이 연방정부와 13개 주의 주정부 가운데 누가 더 큰 힘을 갖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강력한 연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들을 연방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 각 주가 독립된 나라처럼 실질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반연방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13개 주가 각각의 나라 형태로 찢어지면은 또다시 유럽 강대국의 재물이 될 수 있고, 그 각 주들끼리도 끝없는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막고 더 강력한 합중국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 연방정부가 강한 힘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의 맨 앞에 섰던 사람이 알렉산더 해밀턴이었습니다. 그 뉴욕 등 이제 주로 북부 지역이 해밀턴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근데 반연방주의자들은 연방정부가 힘이 세지면은 그것이 또 하나의 왕국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겨우 왕국하고 싸워서 독립을 했는데, 하여간 그 독립전쟁을 일으키기 이전처럼 13개 주가 개별 국가처럼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일이 생기면은 그때 힘을 합쳐도 된다, 뭐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토머스 제프슨이 반연방주의자의 대표였습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삼던 그 버지니아를 포함해서 그 남부 쪽이 이제 반연방주의 연합이 됐습니다. 하여간 뭐 이 시리즈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북부와 남부, 또 양키들과 딕시들은 이 헌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남북전쟁,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의 항상 맞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헌법을 만들 때 그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의 논쟁의 결과는 일단 연방주의자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재헌회의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린, 또 한 사람은 조지 워싱턴이었는데, 두 거물이 다 연방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제 미국 헌법은 만들어졌습니다.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느라고 무려 600번의 표결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수정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의 뒷부분에 또 추가하는 것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헌법을 만드는 과정은 길고 지루했지만 한 번 만들어진 헌법의 본문은 다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헌법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변하지 않는 성문 헌법이 되었습니다. 또 수정 조항이 헌법의 본문 뒤에 계속 추가됨으로써 그 수정 헌법만 봐도 미국의 역사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여간 그 147명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 그 아버지들의 아버지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폐의 초상이 기록된 4명을 꼽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100 지폐의 모델인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다방면에 아주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더불어서 역사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르네상스형 인간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좌뇌하고 우뇌가 고르게 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신미안과 예술적 재능까지 갖췄습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르는 게 뭐냐, 못하는 게 뭐냐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럽의 귀족들은 신대륙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는데 무식하다고 벤자민 프랭클린한테만큼은 그 지성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1706년에 식민지 미국의 보스턴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누하고 양초를 만드는 가정의 17남매 자녀 중에서 15번째 아이로 아들로서는 10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여간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딱 2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근데 머리가 아주 좋아서 독학으로 아주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바이올린, 첼로 등 각종 악기도 연주할 수 있었고 여러 곡의 작곡도 했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외국어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는 하여간 인생 전반기에는 문과 쪽 재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글을 워낙 잘 썼고 언론, 출판, 기획 등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쓰고 신문사도 만들고 또 매년 발행되는 영감을 만들어서 아주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번 그 많은 돈을 과학연구, 이과 쪽 연구에 투자했습니다. 피뢰침을 이 사람이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계량형 난로, 소방기구 등등 아주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서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싸고 쉽게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40을 넘긴 이후에는 돈 버는 일에는 아예 관심을 끊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세우고 의용 소방대를 만들고 나중에는 펜실베니아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오늘날의 유펜을 설립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한 일에도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이 미국 사의 4개의 중요한 문서 가운데 독립선언서하고 재헌헌법에 서명을 남겼습니다. 연합규약을 만들 때는 프랑스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파리에 외교관으로 가 있는 바람에 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식민지 미국의 13개 주 연합회의체의 아이디어를 최초로 낸 사람도 벤자민 프랭클린이었습니다. 본국인 영국과의 갈등이 생기기 이전인 1754년에 각주의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벤자민 프랭클린을 미국 건국의 첫 번째 공로자로 손꼽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 자리 등 어떤 권력 자리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지명도나 업적 등에서 조지 워싱턴과 필적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전쟁 시절부터 자신보다 30살이나 젊었던 조지 워싱턴의 병풍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권력에 여러 가지 노욕을 부렸다면 미국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벤자민 프랭클린을 미국 땅에서 태어나고 미국 땅에서 죽은 최초의 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주렁주렁 자식만 많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 공부도 2년밖에 하지 못했지만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했고 그 성공의 과실을 지역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또 그를 최초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라고도 평가합니다. 최초의 미국인이고 최초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 하여간 그가 얼마나 국민적 사랑을 받았는지는 1790년에 그가 죽었을 때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 그의 장례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18세기, 한 세기를 거의 온전하게 다 살았던 그의 장례식에는 무려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운구행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아버지, 그 두 번째는 1달러 지폐의 모델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1736년에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워싱턴은 특별히 능력이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천재도 아니었고 자수성가형의 성공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프렌치 인디안 전쟁에 참전했던 경험 등으로 인해서 대륙군 사령관직을 맡았지만은 뛰어난 전략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아주 원만하고 아주 상식적인 성품을 가졌었습니다. 그 원만함과 상식의 바탕을 둔 균형 감각이 그 식민지 미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비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대륙회의나 재헌회의 등 여러 모임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힐 경우에 워싱턴에게 중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결정을 하면은 저 사람의 생각이 대충 맞다. 저 사람이 손드는 쪽으로 같이 손들면은 큰 실수는 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 자리를 극구 사양하는 등 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 사리사욕이 별로 없는 태도가 오히려 그의 행동이나 결정에 권위를 안겨줬습니다. 그러한 이제 조지 워싱턴의 그 안정감, 그게 미국에게 두 개의 엄청난 선물을 안겼습니다. 첫째는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천재를 미국에게 선물한 겁니다. 그 미국 건국 초기 때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조지 워싱턴이 없었으면 알렉산더 해밀턴도 없다. 알렉산더 해밀턴이 없었으면 미국 연방이라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과 해밀턴은 독립전쟁 때 대륙군의 사령관과 초급장교로 처음 만났습니다. 워싱턴은 만나자마자 해밀턴의 천재성에 매료돼서 20살 아래의 애송이인 그를 측근 부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나중에 초대 대통령이 됐을 때는 해밀턴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불과 해밀턴의 나이 32살이었습니다. 그 해밀턴은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태어난 해조차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어떤 곳에는 1755년생이라고 쓰고 또 다른 서류에는 1757년생이라고 썼을 정도입니다. 토머스 제프슨이나 존 아담스, 제임스 메디슨 등 명문가 또 명문대 출신에다가 나이도 훨씬 많은 쟁쟁한 정치 거물들 사이에서 해밀턴이 기죽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바람막이와 방패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 해밀턴은 결국 이제 연방정부가 더 큰 힘을 갖는 그 13개 주가 미 합중국의 깃발 아래 모이는 아주 강하고 힘센 미국의 설계도와 청사진을 완성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미국에 안겨준 두 번째 선물은 그가 대통령을 2번만 하고 물러났다는 겁니다. 워싱턴이 두 번째 임기를 마쳐갈 즈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종신 대통령을 권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본인만 원한다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워싱턴은 처음에 뽑힐 때 그리고 두 번째 재선될 때 모두 선거인단에 100%의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반대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임 기간에 특별한 실수나 스캔들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헌법에는 대통령의 연임 제한 조항 같은 게 없었습니다.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간 선거인단 선거에 의한 대통령제는 그 제도 자체가 인류 역사상 처음 만들어진 것인데 그때 만약에 조지 워싱턴이 종신 대통령을 했다면 미국 역시도 또 하나의 군주제 국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기꺼이 미련 없이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온 그 워싱턴으로 인해서 미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의 공화제도는 더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의 아버지 세 번째 인물은 조지 워싱턴의 영원한 오른팔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해밀턴은 정말로 드라마처럼 태어나서 드라마처럼 살다가 드라마처럼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다음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그가 대통령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 대통령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에 가까운 그 달러의 모델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미국인들로부터 거의 만장일치로 역사상 최고의 재무장관으로 손꼽히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자신도 뉴욕주 대표의 일원으로서 직접 참여했던 그 재헌회의에서 만든 연방헌법에 따르면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 35세 이상의 미국 태생 시민권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태생이 아닙니다. 당시 이제 영국령 서인도 제도의
조그만 섬이었던 네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생아라는 이유로 학교 근처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생아는 학교에 입학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시절이 그랬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글씨를 깨우쳤고 산수도 배웠고 프랑스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다가 보면은 그 위에 말씀드렸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또 지금 뭐 알렉산더 해밀턴처럼 태어날 때부터 천재, 태생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사람, 논어식으로 표현하면은 생이지지의 사람입니다. 생이지지, 태어날 때부터 안다는 겁니다.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해밀턴이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뛰어났으면 처음에는 사생아라고 학교 근처에도 오지도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해밀턴을 뉴욕으로 유학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여간 그 알렉산더 해밀턴은 1789년 그 미국 역사상 최초의 행정부인 이 미국 정부가 출범한 후에 첫 번째 재무장관이 됐습니다. 근데 그의 앞에 놓인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빚이었습니다. 독립전쟁을 할 때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채권을 발행했었습니다. 그 채권의 빚들이 그때 당시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갚을 주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빚 중에는 유럽 국가들로부터 빌린 돈도 상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해밀턴은 이 연방정부가 새롭게 빚을 내서 기존의 빚을 다 갚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떼먹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전쟁 끝났고 안 갚아도 된다. 근데 해밀턴은 그걸 다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만큼 국가의 신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정부가 주정부가 가졌던 빚도 연방정부가 다 떠안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주정부들이 연방정부를 따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해밀턴의 반기를 든 사람들은 연방정부는 돈이 어디 있느냐? 연방정부는 자꾸 빚을 져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해밀턴은 소모적이고 방만하게만 재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빚을 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빚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의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각종 세금을 물릴 수 있는데 산업만 발전하면 세금 수입은 저절로 늘어난다고, 꾸준히 늘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온 나라 자체가 국토 전부가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돈을 만들어낼 구석은 여러모로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빚을 지는 것 같지만 연방정부가 신용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방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부의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국가가 은행을 만든다 이걸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나라가 고리 대금업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해밀턴은 연방은행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연방은행에서 화폐도 발행해야 되고 그 화폐로 미합중국의 화폐를 통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만들어서 각 주에 공급을 하고 나라 일에도 써야 된다. 이게 이제 해밀턴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주간의 거래도 중앙은행을 통해서 결제를 해야 되고 당연히 각 주들끼리는 관세도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컨대 이제 알렉산더 해밀턴은 당시 사람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했던 거시경제의 개념을 확실하게 자기 머릿속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여간 미국 연방을 강화하는 수많은 제도와 법들이 그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건국 당시에는 8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갖고 있던 신생 독립국 미국이 그 조지 워싱턴 정부가 들어선 지 5년 만에 지구상에서 가장 재정이 튼튼한 최고 신용 등급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1,500만 달러를 주고 루이지애나를 사올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나라가 고리 대금을 한다며 반대했던 그 연방중앙은행을 통해서 그 돈을 결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아버지
이제 네 번째 주인공은 $2 지폐의 모델,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토머스 제프슨입니다. 토머스 제프슨은 미국의 독립과 건국의 역사에서 뿐만 아니고 세계사에도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가 기초한 미국 독립선언서 때문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인류사의 길이 남을 명문장으로 꼽힙니다. 그 전문의 첫 문장은 한 나라의 독립, 건국 등을 넘어서서 인간과 정부의 존재 이유까지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대강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몇 개의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권과 자유권,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명문장입니다. 한 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하여간 이 문장은 그 후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헌법이 만들어질 때 거의 표절에 가깝게 원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건국되고 자리를 잡아갈 무렵에 토머스 제프슨이 기여한 업적이 아주 큰 업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당시까지의 미국 영토의 2배를 넓혔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이미 올렸던 동영상 미국 이야기 2편 끝없이 넓어진 미국 영토편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클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토머스 제프슨은 그냥 루이지애나를 사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국가 공식 탐험대를 파견해서 지리와 지형, 산물 등을 완전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소위 루이스 앤 클라크 탐험대입니다. 그 탐험대는 탐험가로서의 체력과 지리학, 식물학 등의 조예와 관심이 있는 특별한 군인들을 뽑아서 상당 기간 교육을 시킨 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804년 5월부터 시작해서 2년 반 동안 미시시피 강 동쪽부터 시작해서 오레곤 쪽의 태평양에 이르는 지역을 이잡듯이 조사하게 했고 그것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게 했습니다. 그것으로서 다른 나라들에게 그 땅이 미국의 영토임을 확실하게 주장하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또 미시시피 강과 미주리 강을 통해서 북미 대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결국 이제 토머스 제프슨은 지폐의 모델로 선정됐고 뿐만 아니고 마운틴 러시모 정상에 있는 대통령 조각상에 인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조각의 인물들은 그것이 만들어질 당시까지 역대 최고의 대통령들만 선정됐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도 거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론이 좀 분분합니다. 하여간 지난주 동영상에서 이번 주에는 미국 건국에 혁명적인 공헌을 한 사람, 그 식민지 미국 사람들이 모두 독립전쟁을 망설이고 있을 때 독립전쟁은 해볼만 하다, 하면 이길 수도 있다 하는 그 의식 전환의 모멘텀을 제공한 사람, 하여간 건국의 아버지들보다도 더 건국에 기여했는데 미국 역사에서는 완전히 외면받은 사람이 있고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도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미국 역사에서 외면받은 정도가 아니고 죽은 후에 시신도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습니다. 두개골 따로, 뇌 따로, 손 따로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해밀턴의 가정사와 더불어서 미국은 왜 예나 지금이나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사람, 소위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지, 더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